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입니다. 날 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시나요? 어젯밤에 그 6월 FOMC 파월 기자회견까지 있었죠. 사실 저는 어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사실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시와 음악에 대한 그런 거 만들면서 혼자 다 그 밤에 혼자 낭만에 빠져서 또 중2병 걸린 학생처럼 사춘기 소년처럼 좋아하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젯밤에 그걸 했더만요. 그래서 오전에 좀 잠깐 보고 영상을 만들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좀 번아웃이 와서 하는 일이 지금 많거든요. 제가 이 경제 채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들 아주 일부 극소수만 아시겠지만 문피아에도 이제 그 글을 제 어떤 소설가의 꿈을 한번 도전해 보기 위해서 요새 그 공모전에 글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다듬어서 그거 업데이트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미리 써놓은 걸 다시 이제 수정해서 퇴고를 거쳐서 하는데도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새로운 어떤 예술에 관한 채널도 한 번씩 이렇게 시도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또 어떤 이런 오디오 클립이나 이런 거 하는 플랫폼 그런데 또 이렇게 예전에 찔러본 데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또 답신이 와가지고 그런데 또 공부도 좀 어떻게 하는 건가 공부도 해보고 그 와중에 이제 일일이 경제 채널 이야기를 뿌려나가려니까 좀 쉬고 싶더라고요. 일이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실제 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 없지만 돈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얘기는 좀 해야겠다 이거 맘먹고 이렇게 그려뒀던 글들이 이제 또 새로운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6월 FOMC 결과까지 물론 이제 어제 하루만 보면 안 되죠. 요새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정해지는데 예전하고 틀려졌죠. 그날 하루에 결정이 안 나죠. 2, 3일 걸리죠. 2, 3일 더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의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국제정세의 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거의 시장이 요새 지금 굉장히 강세장에 접어들었다 어쩌다 막 하는데 물론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세장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보던 견해가 틀렸나? 그런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국제 정세의 큰 흐름을 보면서 모든 게 예상했던 그 계획대로 음모대로 세팅이 더 완벽하게 진행되는데 시장은 강세장에다가 오른다 하면은 오히려 마지막 퍼즐이 들어맞춰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제가 만단 미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죠. 다만 저 혼자 그렇게 느낀다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1년 넘게 블로그 그리고 이제 금년 2월부터 넉 달간 지금 유튜브를 해오고 있지만 항상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스닥이 떨어진 후에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반등해서 올라갈 거다는데 거기까지는 대충 맞았잖아요. 시간적인 건 좀 틀렸지만 그러고 나서 보는 게 그 이후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건 강세장 맞아 하고 열광하면서 오를 때까지 그렇게 오를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들 깜냥을 재보고 연착륙해도 이놈들 알아서 쓰러지겠네? 아니 연착륙으로는 이놈들 명줄을 확실하게 못 끊겠는데 그러면 이제 준비해둔 세팅한 것들
준비된 폭탄들 하나하나 빵빵 터뜨리면서 미국은 최대한 손해를 적게 보면서 일시적으로 경착륙 일으켜서 다음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게 될 그 세팅이 제가 볼 때는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도 그 세팅 이전에 다시 강세장 같은 그런 묻은 사람들이 이번에야말로 진짜 회복이다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 그게 좀 부족했어요. 괜히 좀 계속 올라가면서도 서로가 믿지 못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모습은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블로그와 유튜브에 중요하게 제가 이제 적어놓고 기록하는 마음, 역사를 기록하는 마음, 아무도 못 보는 역사의 내면, 이면을 이게 정말 이대로 보는 분들 몇 명만 보다가 묻힐지, 차후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지나고 나서 주목받을지, 그런 건 뭐 제가 뭐 명예욕이 있는 건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제 눈에 보이는데 말을 안 하면 힘든 거죠. 뭐 이렇게 귀신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남들이 뭐 이해 못 한다고 숨기고 있더라도 답답하잖아요. 어디다 얘기는 해놔야죠. 저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개인적인 일기처럼 블로그를 시작했던 거고요. 근데 어제 FOMC까지 끝나고 중요한 또 어떤 세팅의 변화가 보여서 오늘 그거를 FOMC 내용과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요 영상, 열흘 전에 만들었던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서,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세팅이 완벽히 준비되었다라고 영상을 그때 만든 게 있죠. 그때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부채 한도 협상을 거치면서 결국은 잘 타결이 된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한층 채권시장과 신용시장 유동성은 경색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한다 해도 이미 시장에는 예전 신용경색,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대출이나 신용이 위축되는 효과가 25bp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이 되었지만, 이제 지금까지 외상으로 썼던 거 빨리빨리 단기국채 엄청나게 금년 하반기까지 발행해서 재무부 이제 재정을 메꿔 놔야죠. 그것이 또 시중에 돈을 그만큼 흡수해 가기 때문에 25bp의 금리 인상, 최소 25bp라고 제가 보수적으로 적은 겁니다. 어디 다른 월가에서는 50bp까지 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5bp까지.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면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25에 또 다른 25에서 시중에서는 연준이 이번 6월 달에 결국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거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죠. 이건 제가 작년 11월부터 노래 몇 번씩 했으니까 꾸준히 저 들어보신 분들은 뭐 이제 귀에서 피가 날 겁니다. 작년 뭐 3월, 5월까지 오르고 필요하면은 5월, 6월에 한 번 더 올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뭡니까? 6개월 동안 지켜볼 건데 여차하면 하반기에 또 올릴 거야. 그거는 뭐 이미 예고를 뭐 6개월 전부터 해왔던 거고요. 근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는 50bp 지금 어제 동결했지만 50bp 효과는 계속 진행이 물밑에서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데 양적 긴축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금년 2월부터 영내포 시장에 쏠림 현상까지 있는데, 이거 그때 하려다가 길어서 다 못했죠. 요거 마무리 할 건데 오늘 여기에 FOMC 얘기까지, 어제 이제 딱 큰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그 해석, 파월의 얘기를 해석하는 거를 같이 곁들여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론도 벌써 길죠. 정말 길어서 처음 알고리즘에 의해서 딱 나와도 정말 하늘에 인연이 닿지 않은 사람이면 클릭해서 듣기 힘든 소수만 아는 방송, 하지만 들어보시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는 없을 겁니다. 듣다 보면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실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돈의 흐름에서 물밑에서 그동안 아무도 경제학자나 언론에서도 알지 못하고
거대한 전 세계를 경제로 지배하는 일부 소수 그 금융 세력이 막연하게 이렇게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무슨 일루미나티 이 아이들을 인신공양으로 바치고 전 세계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후 재앙을 일으켜서 막 이런 음모론적인 그런 것도 사실 일부러 퍼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입을 하면은 재미는 있지만 그런 거 주장하는 놈들은 말도 안 되는 헛된 음모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지하게 탐구하고 캐내려고 하는 거를 그런 의도를 일부러 이게 막아줘요. 그렇죠? 항상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배후의 금융 세력들은 귀축 통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미 지배해온 지 몇십 년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99%의 우리가 일하는 거 다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 황제님들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건데 이 귀축 통화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근본이 지을 땐 그러진 않았죠. 예. 몇십 년 된 건데 그걸 계속 앞으로 이어가면서 지구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국제 정세와 경제를 뒤에서 거대한 힘으로 밀고 가고 있는가를 재밌는 어떤 아까 얘기한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사정을 알고 듣다 보면은 세상에 이보다 재밌는 게 없죠. 어떤 막장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하는 어떤 드라마도 시시해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옆에서 일어나는 이걸 보면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인연이 닿아서 듣다 보면은 1시간 2시간짜리 노인네가 나와서 떠벌떠벌 사투리에 혀도 짧아가지고 걸걸하게 하는 얘기인데도 쏙 빠져들게 되는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방송이죠. 사실 번아웃이 돼서 좀 쉬고 싶었는데 구독자가 얼추 또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500명 우습겠지만 누구한테는 저처럼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얘기에 재미도 없는데 1시간 반, 2시간씩 떠드는 얘기에 500명이고 이거는 그리고 이탈이 없어요. 이 구독자 이탈이 제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하나에 따라서 확 올라왔다가 하나에 따라 쏙 빠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10원, 20원, 100원 모아가듯이 쭉쭉쭉쭉쭉 아주 천천하지만 이탈자 없이 올라옵니다. 그 얘기는 어쩌다 한번 운이 없어서 이 개미지옥 같은 노인네 목소리에 빠져든 사람들이 지금 아직 탈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설은 좀 길었고요. 오늘 중요한 다들 듣고 싶죠. FOMC의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 저거 하는데 이 최오쿠 이 양반은 이 할아버지는 아니고요. 이 아저씨는 연준 FOMC 어제 그 금리 결정과 점도표와 또 파월의 어떤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하고 있나. 오늘 제목을 저번에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6월 FOMC와 파월의 기자회견 그리고 BF단의 음모 2탄. 예, 저번에 했던 이 1탄 여기에 이어서요. 그때 끊고 가서 찝찝했죠. 요거 뒷얘기 지금 이제부터 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드디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시즌2 아시죠? 예, 대반격과 확전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곡물가와 식료품 가격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앞으로 영향을 다시 한번 또 미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글쎄 언제부터일까요? 봅시다. 이거는 좀 며칠 된 기사인데 그때 이제 이미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예고를 때리죠. 뭐라고? 바흐무트 되찾겠다. 대반격 하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격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그 러시아 국경 지역, 접경 지역 마을을 무슨 그 우크라이나 해방전선 우크라이나이 아니고 러시아 본토 사람들인데 러시아인들인데 푸틴의 이런 침략 전쟁을 반대한다 해서 모이는 의용군 같은 애들이 막 사방 그 러시아 본토를 막 공격을 하면서 게릴라전을 엄청나게 펼쳤죠. 이번 그 대반격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에서는
아 이거 미국에 지원 받은 놈들이야 하니까 미국은 아 뭔 소리야 쟤는 피해 망상했나 그러고 우크라이나는 아 그거는 우리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토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제 좀 전쟁 지역을 넘어서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좀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으니까요. 선을 넘는 행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니네 그 러시아 사람들인데 푸틴이 너무 싫다고 니네 거기서 나온 게릴라들이야 말은 하는데 이제 뒤에 보니까 확실히 정보, 군 정보 다 우크라가 지원해줬고 심지어 그 안에 지원된 무기들도 다 미국제 무기였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게릴라들이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죠. 문제는 이것이 공격 주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불투명한 회색지대에서 활동하는 이런 거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양상이 지금 굉장히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사실 러시아도 예전에 굉장히 애용했던 크림반도 전쟁 때 자기들도 군복에 부대마크 휘장 계급 다 띄고 저놈들이 어디서 온 놈들이지? 하는데 그놈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네 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게릴라 작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적십자 상호 조약에 어긋나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 포로, 고문, 살해, 강간, 민간인 학살 그런 거를 얘네들이 일부러 해가지고 전쟁 양상을 바꾸는 경우가 지금까지 종종 있었고요.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그게 제가 처음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작년 3월, 4월부터 글 쓰면서 정보 조작전 조심해야 된다. 드디어 시작되었다. 에? 기억들 하시죠? 아무도 기억 못하죠. 뭐 저만 알지. 작년 3월 14일부터 정보 조작전 해가지고 금년까지 여러 번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미 작년 3월부터 우려했던 특수부대, 용병대, 그 다음에 혹은 CIA 그 교관의 그 훈련을 받는 다국적 군들까지 우리 이근 대위도 그래서 가서 싸우고 왔죠. 예, 이렇게 아니면은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러시아 용병들이 있고요, 체첸군도 있고 이런 러시아의 사주를 받는 국적 불명의 특수부대들이 그 안에서 정말로 어떤 특수작전이 그리고 여론과 미디어를 이용한 이념전쟁으로 몰고 가면서 얼마든지 전쟁을 이용해서 대중을 현혹하고요. 아 저놈들 안 되겠네. 뭐 왜 남의 싸움에 훈수질이 너무 심한데 그런 생각하기 전에 뭡니까? 저 천하의 저 아기들도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는 저 못된 놈들 저거 어떻게 다 같이 가서 못된 맛 저 푸틴 죽여버려. 대중이 한번 싹 머리 한번 돌아갔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금방 빵빵 하다가 힘 있는 애들이 가서 야 그만 싸워. 지금이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중재를 할 수 있는 거를 더 키워가지고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길어질 거라 예상 못했지만 모든 나라가 거기다 다 무기 지원해주고 전쟁 지원해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1년 넘게 끌고 가는데 1년 만에 끝날 것 같나요? 금년 연말까지도 일단 무난하게 더 갈 것 같죠? 지금 가는 거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을 누가 해줍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 계급장 띄고 너 출신이 소속이 어디야? 얘네들이 가서 그 쉽게 얘기하면 뿌락치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그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 저기 그 삼촌 누님 형님들이 많이들 그때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서 되찾겠다고 데모들 많이 하셨죠. 우리 그때 뭐 박하사탕 같은 영화도 있고요. 그때 그 시절 영화. 예.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백골단도 있지만 사복경찰들 뿌락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 안에서 노동계 안에서 아니면은 민주화 운동하는 안에서 걔네들을 염탐하면서 또 여론전으로 봐라 이놈들은 저기 북한 공산당 주사파 놈들이다. 물론 주사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근데 일부러 아닌 일들도 더 확산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어떤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여론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뿌락치들이 일부러 걔네들을 더 유도를 하고 더 그 주사파들하고 더 이렇게 국가 전복 세력이다 해서 그쪽으로 더 연결을 시키는 어떤 함정을 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면은 야 너 진짜 잘했다 우리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걔네들 이제 어마어마하게 또 그 사람을 어디 뭐 검찰총장까지 저기
승진시켜주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작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을 전 세계가 전쟁의 선을 넘어서 참전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줬죠. 바로 이런 애들의 활약 때문입니다. 제가 아조프 부대도 그때 얘기했었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유럽 경제를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침체로 끌고 들어가서 목적이 뭡니까? 유로화의 힘을 악화시켜 놓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장 기축통화 달러를 위협하는 거는 어딥니까? 사실 따지면 유로화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건 달러와 그 다음이 유로하고 그 밑에 이제 찌끄만한 애들이 저기 엔화도 있고 그 다음에 위안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 발의 피고요. 그래서 사실 자기들의 우방이지만 언제 등에 칼침 놓을지 몰라요. 제일 위험한 애들이 유로화죠. 그래서 유로화 때려 죽이기는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달러화 입장에서. 예. 근데 이번에도 러시아, 중국 다 죽이자 하는데 일단 그 사이에 자기들이 싸우느라고 힘이 빠졌을 때 등 뒤에 칼을 꼽으면 실제 칼 들고 나온 애가 지금 슐츠하고 막구렁이잖아요. 예, 뭐 아시겠죠? 제 영상들 한씩 보신 분들 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유로화부터 약화시켜 놓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같이 이 젤렌스키가 뭐 어떤 식으로 그 세워진 정치인인지는 이미 예전에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성공을 했어요. 작년에. 바로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 게릴라전, 출처를 알 수 없는 특수부대들의 혁혁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노드스트림 작전. 예? 제가 작년 10월, 9월에 이거 노드스트림 뭐냐? 아니다. 다 속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노드스트림 아닙니다 하고 그때 네이버 블로그에 썼죠. 뭐 그 당시 이제 저 글을 보셨던 일부 소수분들은 불쌍한 노인네. 꼭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저렇게 음모론에 빠져갖고 취해지더라. 그랬겠죠. 근데 이제 금년 초에 또 퓰리처상 받은 탐사 보도하는 기자분이 전직 CIA 정보원을 그 제보를 가지고 노드스트림 미국이 벌린 짓이다. 유럽하고 같이 그 얘기를 했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때 반박을 했지만 이번에 뭐 그 미국에서 뭐 그 20대 뭐 일병입니까? 기밀 자료를 자기 자랑하니라고 SNS에 퍼뜨리다가 체포당했죠. 근데 그 뭘 그렇게 국가기밀을 퍼뜨렸나 봐봤더니 노드스트림 역시 알고 있었다. 미국이. 나와버렸죠. 그 이후로 지금 미국이 아무 말도 못하고 확인 중이다 하고 몇 달 동안 묵묵부답하다가 뭐 최근에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이런 음모 역시 나왔죠. 결국은 이런 전쟁들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지지하고 여차하면 에너지와 원자재, 곡물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다시 우리가 근원 물가만 보고 있죠, 지금. 근데 식료품이나 에너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물가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CPI는 별로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언제든 다시 한번 이런 전쟁이 우크라이나전이 다시 한번 이제 2차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원자재 가격 다시 한번 들썩들썩할 준비가 세팅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즉 차기 기축통화 제1의 경쟁국인 유럽연합의 유로화를 1990년대 처음 이제 EU가 결성이 되면서 우리가 경제권을 통일하고 새로운 통합화폐인 유로화를 만들겠다. 금도 은근히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달러 뒤집어 엎고 우리도 한번 기축통화 해보자. 유럽연합이 대놓고 이빨을 드러낸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건드린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그때는 코소보를 건드립니다. 코소보 건드려서 유고슬라비아 내전까지 이어지면서 유럽 전체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발목 잠긴 것처럼 똑같이 유럽을 전쟁에 끌어들여 경제 발목을 잡게 만든 겁니다. 이것도 다 제가 예전 영상이나 블로그 글들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만든 거죠. 네.
노드스트림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역시 그러나 이것은 이미 노드스트림 사건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독자 행동한 건데 미국 CIA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마라 하고 말렸었다 하고 지금 사후 약방이 요 일주일 사이에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조사해보고 우리가 확인해보고 말하겠다고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결국은 그래 우리 미국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절대 노드스트림 폭파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 말 안 듣는 특수부대 놈들이 지들이 어떻게든 폭파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야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진짜 뜯어 말렸는데 말 안 듣고 걔네들이 터쳤어. 지금 요렇게 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슬쩍 또 말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금년 초에 그 퓰리처상 받으신 그 기자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사주한 거다 내놓으니까 그때 미국이 했던 변명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스웨덴에 있던 그 군사 전문가 좀 방국계나 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내가 군사 쪽 이쪽 좀 아는 군사 연구소 사람인데 미국의 절대적인 승인이나 지원이 없이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혼자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는 다른 나라 국경들 여러 개가 거기 맞붙어 있죠. 아주 가깝게 그 해협에서 걔네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절대 무슨 007도 아니고 불가능해. 이거는 절대 우크라이나 혼자 못하는 거야. 니들이 승인해주고 무긴 해줬으니까 한 거지. 어디 말도 안 되는 지금 사람들 군사 잘 모른다고 군대 잘 모른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다 블로그에 기록하고 영상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미운 털 박혔죠. 근데 이제는 스웨덴이 그 사이에 근데 지금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미국하고 서방한테서 몇 달 사이에 두세 달 사이에 절대적인 무기 지원책을 결국 얻어냈죠. 장거리 타격과 전차와 그 다음에 이제 F-16 지원 약속까지도요. 그러면서 미국이나 서방이 돈이랑 무기를 안 주면 대반격을 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야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터뜨렸어. 말을 해도 우크라이나는 야 진짜냐 물어보면 긍정도 부정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 미국한테 지금 다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랬나 봐. 잘 기억이 안 나네 하고 있는 거죠. 스웨덴은 그 당시에 그건 말도 안 돼 하고 연초에 3월 달에 지적했던 스웨덴 역시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핀란드는 나토 가입이 됐습니다. 근데 튀르키예 등의 반대로 스웨덴 혼자 지금 나토 가입을 못하고 야 이러다가 진짜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커지게 되면 우리는 지원도 못 받고 혼자 엄청나게 불똥 튀어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웨덴도 우리도 좀 나토 가입하게 좀 해줘 하는데도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근데 나토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애들이 지금 누굽니까?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심기 건드려서 좋을 일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더 확전돼 갖고 더 위험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두세 달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렇게 또 똑같은 변명을 하는데 이번에 스웨덴도 입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러시아 수도에 이제 그 이번 반격 시작되기 전에 최대 규모 드론 공격 막 일어났었죠. 크렘린궁까지도 막 가서 이거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러시아 자작극이야 했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다 자기들 기밀 문서가 나왔는데 러시아 자작극은 아니다. 드러났어요. 미국이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자작극은 아닌데 근데 이거 역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우리 허락 안 받고 한 거다. 자꾸 이제 그때 러시아가 같이 한번 또 2차전 하자 하는데 중국말 듣고 우리 안 싸우고 계속 참호만 파고 버틸래 하니까 여론에 밀려서 더 이상 못 버티고 같이 서로 이제 손도 부딪혀야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꼬셔내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를 막 공격을 했는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제일 이제 자극이 될 수 있는 크렘린 지붕에 가서 빵 터뜨린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기가 노드스트림 가스관 공격 말라고 자기들은 말렸었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대반격은 시작됐고 여러분들 뉴스 보니까 아셨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적이 카호프카 댐이 완전히 붕괴됐죠. 소양호에 뭐 6배라나 뭐 거기 물이 다 빠졌어요. 근데 거기가 우크라이나는 완전 평야지대도 산도 없잖아요. 물이 완전 쫙 어디 그냥 흘러가죠.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가 물에 다 잠겼는데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종자 파생을 못할 정도로 땅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물이 넘친 데가 제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역도 있지만 옆에 근접한 러시아의 곡창 지역도 침범을 했습니다. 누가 터뜨렸냐가 뭐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보십시오. 이번 카호프카 댐 붕괴로 곡물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관측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밀 가격은 그 이후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다 이미 들썩들썩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로강에 위치한 이 댐의 파괴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어느 정도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냐, 전 세계의 기아 위험이 높아질 정도로 여기 지금 전 세계의 호남평야하고 전 세계의 김해평야입니다. 한마디로. 예. 쌀은 안 나오고 밀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쌀밥 먹으니까 잘 모르지만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외국들은. 그리고 그 다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말고 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인데 세계 2위의 밀 생산 소비국인데요. 인도 역시 요즘 와서 기후 재앙 전 세계가 점점 더 수확이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도에서도 밀값이 급등하고 결국은 이거를 외국으로 수출 제한을 하고 또 국내 어떤 유통업체들도 사재기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이거 지금 바로 엊그제 뉴스입니다. 예.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식량과 원자재, 에너지 가격은 이미 금년 초부터 충분히 안정되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중국의 리오프닝도 잘 안 된다 하니까 더 떨어졌죠. 가격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슈퍼 콘텐고라는 현상을 설명을 드리면서 선물과 현물 가격의 괴리가 아주 심해지는 슈퍼 콘텐고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에너지, 식료품 가격, 원자재 가격은 떨어질 수 있을 만큼 하방 지지선만큼 다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볼 때 근원 물가 말고 일반적인 헤드라인 CPI 수치는 거기가 뭐가 들어갑니까?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새 CPI가 뚝뚝 잘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나온 것도. 그런데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바로 이 우크라이나전 이제 많이 쉬었지 이제 시작하자 하고 이제 6월 들어 시작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반기 때 물가가 더 떨어지면서 잘 잡히겠지 하시지만 다시 아무도 예상 못한 CPI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전은 결국은 이거죠. 제가 금년 초에 신년 특집으로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의 경제는 국제 정세를 드라이빙하는 이 배후 세력의 음모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토정 비결 보듯이 점을 쳐봅시다 해가지고 두 편에 나눠서 이때 시리즈로 1월 2일이라고 했었죠. 그때 1편에서 제가 쭉 한 내용 중에 섹터 중에 바로 이게 있었죠. 에너지와 죄송합니다. 에너지와 꼭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카톡 스팸이 꼭 영상 찍을 때 와. 네. 에너지와 원자재 시장은 안정될 것인가? 국채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충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즉 언제든 우크라이나나 지정학적 문제, 식량과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에너지 식료품 등의 가격에 반영되는 CPI 헤드라인 수치가 이미 역대급으로 엄청 낮아져서 다들 좋아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얼마든지 지정학적 문제나 국제적 변수 등으로 인해
위로 튈지 모르는데 이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신년 특집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크라 대반격으로 시작되는 거죠. 예.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싫어서 인정 안 하고 외면하고 있던 문제죠 뭐. 자, 그리고 이제는 가을에 F-16 지원에 이어서 심지어 이제는 유럽 회원국들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슬슬 흘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아주 3차 대전 가자는 거죠. 러시아는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벨라루스의 전술핵 배치를 지금 했죠. 예. 7월 초부터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즉 전쟁 분위기는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무기랑 뭐 전차랑 뭐 장거리 미사일이랑 F-16까지 지원해 줍니까? 마이크 들이대고 물어보면은 이 서방 이 군사 책임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반격을 해서 러시아를 막 압박해가지고 뒤집어지게 만들어야 러시아도 아이고 여기서 적당히 좀 우리가 침략했던 거 이만큼 내줄 테니까 이제 휴전하자 해서 싸움을 끝내게 만들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라고 맨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확전으로 제3차 세계대전 같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으로 오히려 더 위태위태하게 몰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서방 지금 서해안 쪽 그 중국 코앞에 둔 데에서 이미 지금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이 어마어마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훈련을 했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빨리 와서 참가하라고 자꾸 압박을 넣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요새 감히 저기 중국의 저기 그 외교관이 말이야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우리나라한테 무슨 훈계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승질 빵 나죠 여러분들. 야 우리도 말한 어쩔 수 없어 저기 가가지고 같이 그 훈련에 참가해가지고 중국 놈들한테 어디서 감히 우리 한국을 무시하고 말이야 무서운 걸 한번 보여줘야 돼. 다들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러죠? 어쨌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선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대만 전선이 아니라 이제 한반도 전선으로 옮겨오고 있죠 점점. 그래서 같이 하나의 일직선상으로 같은 전선이 돼버렸죠. 그러잖아요. 베이징 앞에서 바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앞에서 지금 해상훈련을 저기 펼치고 있는데 여기 뭐 일촉즉발의 사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크라이나도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 기사 한번 보시죠. 이거 무슨 전 나토 사무총장 출신이라는 놈이 이런 확인되지 않은 거를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어디가? 폴란드 아시죠? 제가 작년 4월부터 F-16 처음 저기 우리나라에서 무기 많이 사주니까 고맙지만 지금 유럽에서 미국의 그 제일 앞잡이로 전쟁을 아주 그 막 강성 확전 양상으로 끌고 가는데 제일 먼저 앞서가지고 선동하는 애가 지금 폴란드죠. 이번에도 폴란드가 뭐 그럴 수도 있다. 안 되겠는데 우리가 직접 군사를 우크라이나 도와주러 파병할 수도 있다. 그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자꾸 이놈들이 흘립니다. 뒤에서 누가 지원할지 모르지만 일이 잘 돼가고 있다고 웃고 있는 우리 BF단의 이 책략가죠. 우리 공명 선생님. 이분이 하는 말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지금 물가가 잘 내려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전쟁을 통해서 언제든지 기본 물가가 들썩들썩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세팅이 지금 끝났다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으로 좀 늦어지긴 했지만 한편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FOMC 얘기가 나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요. 우리 파월님께서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이번 한 번은 금리 동결로 쉬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두 번까지 더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 두 번에서 50bp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블러핑, 허세죠, 허세. 뻥카죠, 뻥카. 블러핑을 시전했어요, 어제. 그래서 잠시 시장이 깜짝 놀라고 사람들도 잠깐 놀랬다고 해요. 한 1시간가량. 시장이 근데 왜 1시간 뒤에는 회복이 되고 안심했냐. 아이 허세네 또 뻥카네 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뭐냐. 다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힐 거라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즉 바로 그 전날 나온 가장 최근 이번 주에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CPI와 PPI가 모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폭폭 잘 떨어졌고 그리고 역시나 PC의 근원 물가는 사실 지금 넉 달째 전혀 안 떨어지고 있지만
근데 또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 코어 물가를 크게 좌우하는 거주비 항목이 실제 시장에서는 확실히 잘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실제 반영되는 시차가 보통 뭐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역시 모든 게 뚝뚝 잘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뭐 물가가 잘 떨어지면 연준이 저렇게 블러핑 하는 것처럼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이유는 고용시장을 보니까 너무 고용이 과열돼 있다라는 건데, 여전히 실업률을 보면은 여전히 막강하게 실업률이 역대 최저로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잘 버티는 건 사실이지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확실히 늦어지고 둔화하고 있더라. 그래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물가를 견인하는 그런 나선형, 제일 안 좋은 나선형 상승의 가능성은 줄어들었고요. 이것이 고용시장은 사람들 굳이 실업률 높일 필요 없이 망가뜨리지 않는데, 인플레는 조금씩 김이 빠지면서 가라앉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면 이것이 바로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 사람들 다치는 사람 없이 인플레이션은 차츰차츰 잘 잡혀가는 제일 좋은 연착륙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은 결국 연준이 자기들 말과는 달리 하반기에는 절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라고 지표들을 보고 일단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야, 절대 저렇게 못해 하고 안심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예상했던 경기 침체 문제도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이런 식이면 경기 침체가 아주 얕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별로 야, 우리 점도표 이렇게 찍었어. 봐봐. 너희들 하반기 때 죽었어. 이거 예상 못했지? 하고 나와도 크게 안 놀라는 겁니다. 에이, 야, 우리도 다 저기 눈뜬 봉사가 아니고 여기 봐봐. 여기 다 여기 통계 있어. 지금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낙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아무 의미 없는 다트놀이와 같은 연준의 점도표라는 게 원래 그거예요. 정말 웃긴 겁니다. 표 하나 갖다 놓고 익명으로 무기명 투표처럼 야, 너는 앞으로 저기 금리를 얼마나 더 올렸으면 좋겠어. 내년 3월에는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 내년 12월에는 금리가 그래서 올랐다 떨어져서 어느 정도면 좋다고 생각해봐. 다트 하나씩 주고 던져.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다닥 해서 나는 이게 좋겠어. 나는 이게 그 좋다는 게 앞으로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못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술자리 얘기예요. 뭐 내가 만약 김태희랑 결혼한다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헛소리들 짓거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점도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도표에 이렇게 다들 집중합니까? 시장은 감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환율 시장에 구두 개입하는 것처럼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말만 띄워도 시장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야, 앞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시장이 앞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럼 나 미리부터 지금 돈 넣어놓을래. 야,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뭔 일 생기지 않을까? 나 지금 슬슬 돈 빼야겠어. 돈에 대한 탐욕, 사람들의 감정으로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점도표 아무 의미 없는 내가 김태희랑 결혼하면 알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러지. 알지? 아니죠. 김태희님 벌써 유부녀인데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요새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꿔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안 봤어요. 탤런트를 알아야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도 그게 전혀 택도 없다는 걸 알지만 감정들이 우우 쏠리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도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초매파적인 강성을 보여주는 어제 점도표가 나왔음에도 시장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파월이, 여러분들 아시죠? 예.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초매파 강성적인 점도표나 연준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대다수가 다 하반기 때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는데 찬성을 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까지도 파월이 다음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무마할 수 있는, 전혀 저는 또 유체이탈하고 또 딴소리 하네. 어먼 소리를 툭 내뱉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더 이거 연준 이거 완전 이거 콩가루네 콩가루. 지금 안에서는 지들끼리 이랬다 말아놓고는 제일 그 연준 대장인 파월이 나와가지고 전혀 딴소리 하니까 연준 웃기게 보는 거예요. 됐어. 쟤네들 뭔 소리 해도 지금 뭐 우리 저기 곱창집이나 갑시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결정적으로 파월이 기자회견에 나서서 의도적인 말실수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시장은 더욱더 이것이 연준의 헛된 블러핑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초매파적인 강성 기조가 나오고 점도표가 나왔다 해도 잠깐 웃고 말았습니다. 결국 파월이 그렇게 만든 거죠. 뭐라고 했나 볼까요?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야, 우리 점도표 봤냐? 화끈하지? 우리 진짜 니들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근데 우리가 이 연말까지 앞으로 50bp를 더 올리겠다는 이런 슈퍼 매파적인 점도표도 사실은 다음 달 열리는 7월 FOMC 회의에서 이 점도표대로 절대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말어. 원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귀가 쫑긋하죠. 자, 지금 또 뭔 말 하나 하고 뭐라고 하냐면 7월 가서는 또 그때 상황을 봐서 그때 나온 지표들 봐서 거기에 맞게 결정하는 아주 라이브 살아있는 시의적절하게 유동적으로 그때 맞춰서 움직이는 라이브 회의가 될 거야. 7월 회의는. 즉 다음 7월 회의까지 이제 한 달 남았죠? 겨우 한 달 동안 나오는 지표들 보고 그것에 맞춰 그때 가서 결정하니까 지금 50bp 하반기 때 더 올린다. 그런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어이? 아니 이놈이 지금 파월이 연준 의장 맞아요? 그러려면 모여서 연준 위원들 모여서 회의는 왜 했고 다트는 왜 줬어 던지라고. 너무 웃기죠? 시장을 또 달래주는 이런 사이코 화법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유체이탈 화법을 역시 어제도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또 본격적인 발령기도 했어요. 어제 참 재밌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잠깐 넘어가는 이번 스킵은 그래 놓고는 어이쿠 아니지, 스킵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나의 말실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디시전은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스킵이란 건 이번 영어 단어 공부하네요. 저도 영어 잘 모르는데 한 번 건너뛰고 다음번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 음악 아이팟이나 저기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들으면 다음 곡으로 스킵하면은 거기서 음악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곡은 띄워놓고 다음 곡이 재생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킵이란 의미는 여기서 금리를 인상을 멈추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한 번만 쉬고 다음번엔 또 계속 올리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스킵이라 말했다가 발령기를 하면서 파월이 아이쿠 이건 스킵이 아니지 그러면서 디시전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연준이 이런 식으로 저기 하반기 때 50bp 더 올릴 거야, 우리 전부 그렇게 지금 여론조사 해보니까 연준 위원들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그랬어.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여기 그 다음 이어진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는 7월 달에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 7월 달 가면 그때 가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번 건 또 스킵이 아니야, 그렇게 즉 대놓고 이번 금리 결정이 스킵이 아니라고 파월이 명시를 하니까, 즉 이대로 여기서 금리 인상을 끝낼 수도 있다. 내 생각에는 파월 자기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때 보면 굉장히 제 눈에는 의도적인 발연기 형식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발연기 아시죠? 발연기? 이거 옛날에 전 좀 맞아야 해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이 배우님, 저는 이 배우님의 연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귀엽게 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요. 그렇게 발연기는 안 하고 잘했는데 인터넷 밈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발연기로 자꾸 이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절대 제 진짜 의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일부러 이런 발연기를 하면서 파월이 좀 더 시장에 이런 대놓고 이런 시장이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하반기 때 50bp 금리 인상 더 할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 지금 인플레 잡으려면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는 언제쯤 할 거다, 2년 뒤에나 할 거다, 이 말은 파월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중간에 근데 7월 상황은 한 달 동안 경제 지표 보고 라이브하게 그 다음에 절대 이건 스킵은 아니고 이런
누구나 이렇게 주목할 만한 발령기를 한번 하면서 사람들한테 안심시켰어요. 제가 파월은 이런 사이코패스라는 건 이미 예전부터 지적했고 작년 12월에는 여기에 관해서 재밌는 글까지 썼었습니다. 누가 더 사이코패스인가? 결국 결론은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은 우리가 파월 저놈 참 못난 놈이긴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이 거대한 기축통화 패권을 위한 이 금리 상황을 몰고 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다 지시로 이루어지는 거고 파월은 거기에 맞춰 연기를 하는 거다. 파월뿐만이 아니라 같은 삼선짬뽕 모임인 유럽의 라가르드 총재도 그러고 IMF 총재도 그러고 몇 명 있다. 제가 여기 삼선짬뽕 친구들 옛날 그 사이클럽의 일진들이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짓을 또 했잖아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사실 어느 정도 이미 파월의 행동 양식은 나와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하반기 금리 인상을 더 하자는데 동의했었다. 그리고 점도표상으로 연내 50bp 더 올릴 거라는 이런 의견 표시가 나왔다라는 거를 완전히 파월이 와서 거기에 똥물을 찌끌고 무위로 다 돌리면서 근데 다 그거 쓸데없어. 안 그럴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앞서 한 말들이나 행동을 다 퇴색하게 만든 똥볼을 또 찬 거예요. 연준 위원님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우리 불러갖고 회의한 거야? 이제 뭐 한 거야? 애초에 회의는 왜 하자고 왜 모았어? 화나겠죠? 이 기자회견 들으면. 왜 그랬을까요? 아이 파월 왜 그랬어요? 뭐 나 원래 그런 놈인데 뭐 이미 시장에서 신뢰도 이렇고 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삐져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런 할리우드 발령기는 어제 먹혀들었습니다. 뭐 지금 오늘 선물도 뭐 크게 안 빠지고 있죠.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파월이 또 시장 살려주고 정확한 건 여러분 이제 시장 살려준 거에만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 금리 인상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할 수도 있어. 아무리 저기 뭐 우는 소리들 징징해도 물가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딱 띄워주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안 할 것 같아 라고 말을 띄워주면서 누군가가 함정에 지금 걸려들길 원하는 겁니다. 그 함정은 뭡니까? 지금 금리 인하하고 통화정책 다시 완화 정책으로 역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 날까봐 해야 되는 나라들이 있죠. 어딥니까? 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먼저부터 금리 동결하고 한국은행에서 이미 미국하고 금리 역전이 지금 1.75%인가요? 역대 최고로 지금 벌어졌죠?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3.5니까요. 그거 왜 그럽니까? 더 땡겼다가는 부동산부터 다 터질 것 같으니까 지금 버티는 겁니다. 좋아서 뭐 물가가 뭐 지금 잡혀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물가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서 멈출 시즌이 아니거든요. 아시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어떻게든 리오프닝 돼서 경제가 살아나는데 지금 5달 지났는데 못 살아나고 있잖아요. 확실해졌죠, 이제는. 더 이상 뭐 제 중국 시리즈 저번 그 시리즈에 대해서 토를 다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 중국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금리를 경제가 못 살아나니까 여기서 돈을 더 안 풀면 결국은 부동산 부채하고 지방정부 부채 터집니다. 그럼 계속 터지지 말라고 기름칠 해줘야 돼요. 물 뿌려줘야 돼요. 원자로 노심이 녹으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냉각수를 위에다가 뿌려줘야 되는데 그 냉각수가 돈이란 말이에요. 시중에 돈을 풀어야 돼요. 근데 연준이 계속 앞으로 금리를 더 땡기겠다 하면은 중국하고도 계속 금리 차가 많이 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자본 디커플링에 FDI 외국인 직접수 다 빠져나가는데 돈이 더 안 들어오면서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은 점점 더 빨리 터지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연준도 은근히 그만둬줬으면 좋겠어요. 연준이 금리 인상 그만두게 되면 중국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도 살아나고 다 같이 해피 타임이 되지만 대신 미국의 달러는 약해지고 그 다음에 차기 기축통화 패권은 다시 예정대로 다른 나라들로 5년 10년 지나면서 넘어갈 겁니다. 그거를 배후 금융세력이 절대 그 꼴을 볼까요? 저는 안 볼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파월은 꼭두각시라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도 할 거고요.
결국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현재 리오프닝이 뜻대로 안 되는 와중에 5달 동안의 지표들을 볼 때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죠. 청년 실업률까지 역대 최대로 치솟으면서 디플레이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결론이 지금 나고 있죠.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중국 정부의 커다란 핵폭탄, 즉 부동산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제 시리즈에서 일찌감치 얘기했던 거, 아주 크게 다뤘던 거, 이거를 또 동시에 IMF와 WB 같은 이 사천왕들도 미국의 지휘 아래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1대1로 부채를 자꾸만 탕감하면서 자극하고, 채무국들, 불쌍한 채무국들을 어떻게 내가 살려줘야지 하면서 위한다면서 뒤에서 그들을 막 선동하고 있죠. 야, 가가 중국한테 가서 빚 못 갚겠다고 저기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 앞에 가서 저기 우통 벗고 들어 누워버려. 뒤에서 막 저렇게 뭐래요, 점심값 줄 테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즉 민간 부채와 기업 부채가 역대로 크게 커서 지금 문제인 중국에 대해서 그것들을 뒤에서 떠안고 버텨주는 건 그나마 중앙정부인데요. 중국의 중앙정부는 아직 그 부채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참 저한테 카톡 보낼 사람이 없는데 참 희한하네요. 꼭 이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오네. 네. 그래서 결국은 1대1로 기업 1대1로의 부채, 국제적인 부채도 탕감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중앙정부 재정 문제까지 지금 압박하면서 아예 터져라, 폭탄 터져라, 중국 경제 죽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경제가 또 안 살아나려면 중국 수출이 예전처럼 성장을 안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중국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으려면 전 세계가 경제가 위축되고 침체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이 못 살아나니까요.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지원해주는 통화 완화, 재정 완화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뭐 아니면 도의 결정이다. 배수진 치고 앞으로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성장률이 전체 부채를 다시 윤기 있게 회복시키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을 지속하게 합니다. 즉 경제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경제가 제대로 회복 안 되고 정말로 일이 뜻대로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더 푼 만큼 나중에 터질 폭탄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이라면, 아니 미국은 아니죠. 정확하게 미국 뒤에서 이 연준 뒤에 있는 경제 배후 세력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놈들이라면요, 이렇게 계속 중국이 돈을 풀면서 더 자체 폭탄을 크게 만든 다음에 하반기에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고삐를 크게 땡기면서 중국과 금리차가 벌어져서 외국 자본도 더 빠져나가고, 이미 5달 동안 중국 국제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 거 아시죠? 예. 근데 하반기 때 더 빠져나가는데, 그럼으로써 금리차는 더 커지게 만들어서 더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중국의 부채들은 결국 안에서 유동성 경색 문제로 터지도록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터지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뭐 많이 올라간다 어쩐다 어떤 기술적인 거 그런 거 거의 뭐 몇 달에 한 번씩 가끔 봅니다. 나머지는 제 시장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국제 정세나 큰 흐름만 보고 나중에 이제 분기별, 반기별로 맞춰가는 거죠. 항상 이렇게 됐네, 요거는 조금 이렇게 변했네, 이런 거 보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니란 겁니다. 중국 죽이자고 하는 일인데, 제가 항상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지금 맨날 지금 그렇게 꼴 보기 싫다고 요새 맨날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 싸우지만, 경제적으로 가는 길은 지금 쌍둥이죠, 쌍둥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엊그제부터 지금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연체율 관리라는 테마로서 지금 제2금융권에 니들 지금 연체율이 얼마나 되고 뭐 부채가 얼마나 되냐 해갖고 감사 나가갖고 인력이 파견가서 그거 도와주려고 지금 관리 상황 점검에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주 이례적인 행위예요. 즉 대출 규모와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해서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총 18곳이 일단 1차 점검 대상입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린조합 등 얘네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단위조합들도. 총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최근 이 금융권의 연체율이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호 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우리 서민들의 이 희망, 새마을금고,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님들, 우리 어르신들 시장에서 진짜 그 반찬 팔고 미나리 까서 팔고 뭐 어렵게 해갖고 그 정말 찬밥에다 그 김치 신김치 말아 먹으면서 그 쭈그려 앉아갖고 관절 있으신 분들, 거기서 어렵게 시장에서 물건 파진 그분들이 그거 다 지금 이런 거 모르잖아요. 가까운 저기 새마을금고 돈 0.1%라도 이자 많이 주는데 거기다 돈 다 놓고 있죠. 그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훨씬 더 높은데 얼마나 연체가 됐냐 했더니 1분기에 수치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애들은 문제가 많죠. 저축은행업계 연체율도 1분기 기준 5%를 넘겼는데 이것은 2016년 말 이후 거의 처음이고요. 서민경제의 부실 정도를 가늠하는 카드 돌려막기, 카드 연체율도 지금 신한카드 이 정도,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아졌고요. KB카드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후로 가장 높아졌고요. 삼성카드도 그때 이후 가장 다시 높아졌고요. 등등입니다. 자, 다시 FOMC 얘기로 돌아와서 어쨌든 중국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풀고 싶어도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전 세계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미국의 기축통화의 기준금리입니다. 즉 미국 연준이 향후의 금리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죠? 지금 자기들은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데 정말로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빡빡빡 올릴 것 같다 하면은 아무리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나중에 정말 크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파월이 나와가지고 올릴 수는 있는데 내 말 들어, 내가 여기 대장인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 그런 식으로 발령기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알면서도 목구멍이 석자니까 저놈들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점점 더 한 발 더 깊이 함정 속으로. 파월은 아직 미국 물가는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고 오히려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더 하는 게 맞다고 연준 위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적어도 금리 인하는 자기가 보기에도 앞으로 2년 후에나 시작하게 될 거라고 초매파적인 선수를 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매파적인 연준 입장을 시장이 몽땅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유체이탈 화법과 발령기를 또 한 번 시전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이것은 중국이 미국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중에 돈을 풀면서 부채를 쌓아가는, 즉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완화 정책을 더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지지대를 제공해줬죠. 알면서도 밤에 이제 술 먹고 뭐해 자니 카톡 딱 오면은 이 새끼 이게 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또 오늘 밤에 만날 사람 없으니까 또 왜 또 뭐 허전해? 뻔히 술 먹고 전화했구만. 알죠. 알면서도 근데 확실히 이 새끼 잘생겼어, 멋있어. 알고 넘어가는 그 어떤 그런 여성들 마음처럼 중국도 알면서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자, 시진핑 마음은 이거겠죠, 지금. 진짜 미국 연준은 지금 미국 정부와 별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미국이니까. 우리 공산당처럼 막 중앙은행이 막 공산당 손발처럼 놀고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지? 정말로 걔네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 말 믿어도 되겠지. 파월 의장 말을 믿고 싶은 거죠, 자기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대로는 중국 큰일인데 정말로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파월이 지금 은근슬쩍 흘린 것처럼 거의 블러핑 뻥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여기서 금리 인상이 끝날 거라고 믿고 조금 더 우리 중국도 그 양적 완화를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겠지? 그런 유혹을 지금 드는 겁니다, 시진핑이. 그리고 사실상 더 가릴 수, 재고 가릴 지금 여유도 없습니다. 중국 사실 지금. 미국 놈들이 하반기에 뒤통수 때린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달리 선택권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부채가 터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장 8월 달에 말 꺼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브릭스에서 위안화를 성공적으로 자기들 안에 나름 준 기축통화로 대비시키겠다고 이미 다 사방에 지금 청첩장 돌려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든 8월까지는 중국 경제가 우리 갑자기 뭐 긴축하면서 막 우리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막 허리띠 졸라맬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지만 계속 물타기 하는 겁니다. 급하니까요. 요 뉴스 보시면 요건 실제 5개월 동안 중국 국채도 안 사면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는 거고요. 외국 자본이 지금 급합니다. 돈을 풀어서 살려야 돼요. 예. 그리고 사실 어제 FOMC 하기 전에 이미 중국은 못 참고 그냥 배가 그냥 2급 후중 설사가 그냥 쭉쭉 날라가는데 못 참고 똥이 조금씩 팬티에다 지리고 있었어요. 이미 점진적으로. 볼까요? 어떻게 시작됐는가? 요 지금 6월 8일 기사인데요. 그새 며칠을 못 참고 이미 중국의 5대 국유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중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예금이 그만큼 안 들어오고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안 넣어놓고 밖으로 돈이 돌아다니게 되죠.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하도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6월 13일에는 바로 엊그저께는 미국의 FOMC 결정이 안 났는데도 다들 야 이번엔 금리 동결 99% 확실해 얘기하니까 그래? 아우 나 그럼 지금 급한데 그러면서 단기 금리 0레포 저번에 0레포 하려다 말았죠. 그것도 오늘 해야 됩니다. 예, 0레포 시장에서 0레포 금리도 인하를 해줍니다. 작은 것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0레포 시장은 뭡니까? 단기적으로 요거 금리 많이 주네 하고 시중의 은행들이 그날 하루 남는 돈을 요거다 다 넣어가지고 금리 받아먹겠다고 여기다 단기적인 돈을 넣는 건데 그 금리도 내려서 야 돈 갖고 오지마 이자 안 줄 거야 니들 그거 시중에다 다 저기 가게 기업에 빌려줘 풀어 하고는 일부러 이렇게 내린 겁니다. 전체적인 큰 기준금리 같은 그런 시중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중국은 공산당 말 들으면서 이거저거 조금씩 조정하는 건데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도구들부터 못 참고 슬슬 풀었던 거예요. 이미 어제 FOMC 회의하기 전부터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고 또 이거는 이제 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자영업자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들 죽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중국의 자영업자들 다 죽고 중소기업들 다 지금 파토 나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방안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제해주고요. 소규모 납세자들 또 부가가치세 딱 가상 공제해주고 또 대출금리 인하해서 중소기업 대출 막 해주게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방안을 내놨고요. 산재 보험료 각종 세금 지금 다 원래는 여기서 끝낼라는데 내년 말까지 더 그 혜택 더 연장해주고요. 또 실업률 높아지면 안 되니까 직원 해고하지 않고 직원을 그대로 들고 가는 애들은 실업보험료도 다 환급해주고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하단 겁니다. 얘네들 계속 시중에 돈 푸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위안화 가치는 평가절하되죠. 그런데 미국은 고금리로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와 환율에 대해서 위안화 환율이 7.0이 지금 포치 위로 지금 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잡을 생각을 못하니까 다들 거기 가서 재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또 중국이 금리 인하를 또 이제 확실하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겠어 하면서 그런 효과를 하게 되면 환투기 세력들은 거기 가서 얼씨구 하고 또 계속 재미 보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원화는 지금 공격을 피하고 있으니까 계속 안정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만 가서 지금 재미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어제 이제 FOMC 회의 나오고 나서 바로 오늘 중국이 MLF 금리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어떤 대출 금리나 이런 시중 유동성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MLF 금리도 또 풀어놨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20일에 더 큰 이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 하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이미 폭탄이 얼마나 급하게 곧 터지려고 했으면 그걸 막기 위해서 6월 FOMC 회의까지 기다려보자가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지금 다 돈을 풀고 있었어요. 즉
이제는 이제 뭡니까? 진짜 갈 때까지 가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봐야죠. 배수진 치고. 예. 그 와중에 이제 믿을 건 금뿐이죠. 7개월째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미국의 대비책이 있죠. 만에 하나 전 세계가 정말로 선물시장 조작이 말을 안 들으면서 사람들이 금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죽어가던 위안화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뭡니까? 미국은 JP모건을 이용해서 은이 거기에 대항해서 출동하겠죠. 은이 출동하겠죠. 자, 여기까지. 즉 연준과 그 배후의 금융세력인데 어떤 금융세력이냐면 지금 근본이 이제 끝나고 페트로달러도 사실상 이미 생명을 다했고 그래서 오직 미국 정부의 신용만 믿고 가는 불안 신용화폐를 기축통화로 끌고 가면서 전 세계 경제를 날로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무한대로 늘어나거든요. 이런 불안 신용화폐를 하면. 대신 부채는 계속 늘어나지만 부채한도 협정에서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자기들 나 큰일 날 것 같아 하면서 짜고 치는 프로레슬링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올라가면 뭡니까? 쇼미더머니 경제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전 세계가 열심히 생산해온 거를 다 와가지고 조공받듯이 받고 종이돈 빵빵 찍어서 이거 가져가 달러 주고 니들이 달러 없으면 어디 가서 빵 하나도 못 사잖아 하면서 주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뒤에서 그 미국 경제 최정점에 서 있는 금융 배후 세력들은 실제적으로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침략 지배가 뭐 포탄 들고 미사일 들고 가서 그 나라 다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무대요. 그거 해봤자 좋을 것도 없고 머리만 아프고 경제적으로 평생 일해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바치고 우리는 일 하나도 안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너희들 지구 그 부의 99%를 0.01%가 차지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지금 지배하는 거지 뭡니까? 그렇죠? 이미 그렇게 근본이 이제 끝나고 페트로달러 끝나면서 몇십 년 동안 지배를 해왔어요. 이거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런 자기들이 선택받은 소수의 선택받은 chosen one이라고 믿는 이 금융 세력은 일단 작년에 유럽하고 러시아를 전쟁으로 거지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본격적으로 중국의 부채 문제를 공격해서 가라앉혀야 하는데 중국이 사실 중국도 그 모든 달러의 금융 공격, 양털 깎기죠. 이미 예전부터 그걸 보고 십몇 년 전부터 나름 준비해 왔는 것도 다 알아요. 실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바로 몇 년 전부터 공동 부유론 내세웠고요. 부동산 수술 시도하고요. 실패했지만 빅테크 다 이제 국유화해가지고 여론하고 정신무장했고요. 그러면서 그 빅테크에 어마어마한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좌지우지하면서 나중에 양털깎기로 빅테크 흔들게 만들면서 중국 경제를 흔들까봐 빅테크를 다 지금 마윈부터 쫓아내고 텐센트도 그러고 다 점령해버렸죠. 중국 공산당이.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진행 중인 게 또 하나 있는데 중국의 은행들입니다. 그 지방은행부터 해서 민간 은행들을 다 이 빅테크 잡아먹은 것처럼 걔네들도 다 데려다가 부패 그런 거 다 해갖고 은행장 갑자기 사라져서 행방불명 되고요. 그거 지금 공산당이 똑같이 들어가서 대주주가 되면서 다 잡아먹고 있는 중앙화가 바로 몇 달 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그 전부터 얘기하려고 시리즈로 중국 시리즈에 있던 건데 중국 시리즈 너무 길어지면서 제 스스로 번아웃이 돼서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게 한 3편, 4편 정도 있는데 거기에 사실 있는 얘기인데요. 언제 기회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왕이면 중국의 부채 문제가 갈수록 더 커지는 물풍선에 계속 물 집어넣으면 풍선 늘어나는데 그 언젠가 터져서 물 다 쏟아지죠. 이런 일촉즉발의 상태로 커져가기를 이 미국과 금융 배후 세력은 원하는 겁니다. 즉 중국이 마음 아픈 얘기지만 한국처럼 미국과의 금리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역행하기를. 터키가 지금 계속 그렇게 금리 인하에서 절단 난 것처럼. 예. 터키도 이제는 그 독재자가 이번에 평생 독재 집권의 그 기반을 마련하더니 자기도 이제 안 되겠는가. 중앙은행장이나 그 경제장관 새로운 사람 앉혀갖고 이제 되돌리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앞으로 강달러는 계속 유지되면서 계속 달러가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다른 경쟁 화폐가 기축통화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은 해야겠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중국이나 다른 후발주자 국가들이 첨단 기술이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GDP도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위협할 정도로 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이 기축통화의 가만히 누워서 꿀 빠는 이 체제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더구나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뒷구멍으로 오래전부터 앞으로 달러는 점점 많이 퍼지고 약세가 되겠지 하면서 달러 약세에 베팅하면서 오래전부터 뒤에서 몰래 금을 모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이 새끼들 봐라. 이제 나 자고 있을 때 언제든 들어와갖고 내 등에다 칼을 꼽으려고 준비 중이네. 그래, 니들이 그런다 이거지.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 발동한 거죠. 실제 금을 누가 모았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10년 전부터 모았지만 잘 안 알려있지만 유럽도 이미 근본이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독일, 프랑스가 들고 나왔던 거죠. 지금도 자기들이 제3세력이 되겠다는 어떤 그 의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도 미국 입장에서는 똑같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해야겠고요. 그 와중에 미국 달러만 계속 잘 버티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0몇 년 전부터 미국 주도로 유럽, 일본 등등 모두가 막대한 통화를 풀게 만들었고요. 아주 유사 이래로 이렇게 돈을 많이 푼 적이 없죠. 최근 14년 동안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대놓고 다 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금방 꺼지지 않는 오래된 인플레이션과 그걸 잡기 위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빠르고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지난 10번의 그 금리 인상이 이렇게 연준이 급하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렇게 해서 자산시장의 신용 경색을 만들어서 터뜨릴 폭탄들을 키워왔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세계화 경제 조류 때문에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해도 효율적인 그런 글로벌 생산과 유통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잘 자극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돈 풀 만큼 풀었지? 이제 앞으로 푼 것만큼 인플레이션 되게 만들려면 이 세계화 구조, 저기 제일 인건비 싸고 그 좋은 데서 생산 공장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서로 상부상조해서 만드는 그런 무역 체제를, 경제 체제를 완전 단절을 시켜야겠는데, 그게 이제 순서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첫 번째는 팬데믹,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세 번째는 이념적인 신냉전으로 디커플링. 요새는 그거를 순화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게 이제 눈치 빠른 몇 사람들이 점점 더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네? 아닌 거 좀 포장을 해야겠죠. 이쁘게. 디리스킹으로 요새는 또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결국은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가 온다. 재작년부터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아주 당연한 시대가 온다. 최소 저는 10년 갈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획대로 벌써 2년째 잘 이어지고 있네요. 이제 6월 FOMC 회의 내용과 파월의 발령기로 인해서 결국은 또 하나의 세팅이 준비됐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중국 잡아먹으려고요. 즉 중국이 비교적 안심하면서 계속해서 자국의 부채 폭탄을 키워갈 수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을 밀고 나갈 뒷심을 은근히 중국한테 흘려줬고요. 또한 언제든지 지금이 기회다 싶을 때는 하반기에 모두의 뒤통수를 치면서 다시 한번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요. 작년같이 중국과 다른 나라의 부채들을 건드릴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둔 셈입니다. 우리 공명 선생님 또 흡족하게 웃고 계시네요. 헷갈렸지? 이로써 언제든 중국과 세계 경제를 쓰러뜨리기 위해 뒤통수 칠 준비는 끝났다 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입니다. 요거 리틀 버핏 에크머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이미 다이먼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향후 공직 출마 가능성을 누가 물어보니까 완전히 부인 안 하고 슬쩍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앞서 다이먼은 블룸버그 TV의 인터뷰에서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조국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대선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슬쩍 흘렸죠. 그런데 이 빌 에크먼이 그 전에 이미 다 입을 맞췄죠.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볼 때요, 내년도 대선에서 우리 그 늙은 치매 걸린 바이든이나 저 말도 안 되는 꼴통 저기 트럼프 가지고 양자택일 할 거 없이
우리 잘생기고 경제통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여기서도 금융 세력이 엄청나게 미리 계획 짜고 있다 몰아줬죠. 예, 딱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금 이미 영웅이 됐습니다. 이미지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 다이먼 형님이 나오면 대통령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얘가 바람을 다 잡았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부 3월부터 리틀 버핏, 제이미 다이먼 다 지금 꾸준하게 금융 배후 세력에 지금 어떤 그 포섭돼서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라고 했냐?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기축통화 패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향후 10년 동안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글로벌 리더가 필요하다. 이거 지금 다 얘네들 거기 이 금융 세력에 다 포섭돼가지고 꼭두각시로 움직이는 겁니다. 얘도 딱 10년 보잖아요. 말을 흘리잖아요. 제이미 다이먼 CEO는 이미 세계 최고의 은행가로 등극했고 앞서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양반이 훨씬 더 할 일이 많을 거다. 제가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자 다이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미국의 부채 한도를 바로 없애버릴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이먼 같은 애 금융 세력의 어떤 그 괜히 바이든하고 트럼프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금융 세력의 말을 잘 듣는 이쪽 사람인 다이먼 같은 애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 부채 한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근본이지도 아니고 페트로달러도 아닌 신용 불안화폐로서의 지금 미국 달러를 부채 한도 협상할 필요 없이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은 계속해서 미국은 돈을 계속 풀고요. 전 세계 달러를. 그렇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자꾸 여러 나라 신냉전 디커플링을 하면서 전 세계에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위험으로 에너지의 어떤 불안정으로 해가지고 계속 전 세계 달러를 풀어서 달러는 가장 많이 통용되면서 결제되는 기축통화 위치를 가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을 건드려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게 만들고 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연준은 금리를 계속 높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전 세계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와서 미국 달러에 갈수록 더 목을 매게 만들고 그러면서 경쟁국인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다 쓰러뜨려 버리고 러시아까지요. 러시아가 이러다가 1년 안에 해체될 것 같아요, 나라. 금년 말에 어떻게 갑자기 러시아 끝장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계속해서 달러를 계속 부채 한도 없이 풀게 되면서 자기들 미국 경제는 살아나게 자기들 신용 경색은 안 일어나게 계속 돈은 공급해 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자기들 선택받은 애들이 계속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지배자, 황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최순원이. 특히 어젯밤 파월님 보니까요. 연준의 고금리 정책 유지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등의 문제는 확실히 일어날 수 있다. 여전히 위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자회견 때. 했는데 그러면서 뭔 얘기를 사족을 붙였냐면 연준은 그러나 독립적인 기관이고 물가 안정만이 자기들의 최고의 우선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업용 부동산 문제나 무슨 신용 문제가 자기들의 하반기 뒤통수 치는 금리 인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미국 부채 문제를 위해서 연준이 나서는 일은 없을 거다.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는 물가 잡는 게 우리 일이고 미국 부채를 뭐 어떻게 잡는 문제는 미국 재무부나 뭐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그거는 니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밑밥 깔아가는 거죠. 즉 앞으로 만에 하나 필요에 의한 추가 긴축에 의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 외에 또 그런 나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흔들려도 금년 3월까지 금년 3월에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지금 그때부터 해오던 것처럼 특정 은행권이나 섹터의 어떤 그 연준에서 구제금융같이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걸 핑계로 연준이 전체적인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긴축 전쟁을 후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후퇴하면은 뭡니까? 미국 살겠다고 중국도 다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또 한번 흘린 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또 잘 세팅한 거죠. 이분 또 기분 좋으셔서 또 웃긴 웃네요. 오늘 웃다가 살에 들리시겠어요? 예. 그런데 좀 쉬었다 가기는 개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세팅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충실한 부하, 아까 얘기한 삼선짬뽕파 있죠? 얘네들도 착실히 세팅 작업에 지금 동참 중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놓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뭐냐면 유럽이죠. 유럽 오늘 저기 금리 결정하나요? 어쨌든 봐야 되는데 유로존이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졌죠. 아시죠? 그건 왜냐하면 유로존 안에 가장 큰 경제국인 독일이 2분기 연속 경기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끌고 내려간 겁니다. 전체 평균을. 즉 지금 유럽은 상반기 1, 2개월 때 이제 유럽 엄청나게 살아난다고 제일 먼저 다른 데보다도 돈이 많이 올라가서 제일 먼저 정고점 회복했죠. 독일이. 그러나 에너지 비용 급등과 높은 식품 가격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안 떨어지면서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내구재도 안 팔리고 전 세계가 지금 내구재 안 팔리고 맨 서비스 사업 밥 먹고 술 먹는 것만 보복 소비로 좀 되지만 그 보복 소비도 언제까지 가겠어요? 제가 볼 때 6개월이면 끝입니다. 지금 6개월 지나가죠? 이제는 뭐 답답해서 코로나 지났으니까 저축한 돈도 있어서 좀 퍽겠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 뭐 점점 인플레는 안 잡히고 경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니까 최대한 아껴 써야겠죠? 저축한 돈 있어도 안 쓰는 거죠. 이미 그런 상황이 지금 서비스업 지표만 화랑이고 제조업 수치는 계속 중국, 유럽, 일본 할 거 없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꾸준히. 예. 그런데 유럽 라가르도 야 아무리 지금 뭐 2분기 연속 경기 침체에 빠졌어도 유럽이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돼. 연준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자기들도 어떻게든 금리 인상 이어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보자고요. 예. 충분히 지금 제약적이에요. 안 올리고 동결한다 하더라도 얘네들도 그것이 금리 인하를 뜻하는 게 아니죠.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또 ECB가 이례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은행이 언제적이야? 6월 1일 기사인데 제가 재밌어서 이거는 스크랩을 해놨었습니다. 일본 걱정을 해줘요. 뭔 얘기하냐면 일본 은행이 지금 달러를 받쳐주기 위해서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 가치를 받쳐주려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희생을 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제일 자기들 앞장서고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손해가 막심한데도 미국이 하잔대로 다 따라주고 수출 제한하고 하느라고 일본 경제가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고 지금 일본 그 외환 시장이 엔화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으면서 그거 막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대신 그렇게 미국한테 이쁜 짓 하면서 지금 차세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서 지금 미래를 약속받았고요. 협력을 약속받아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외국 투자 자금이 가만 보니까 일본은 지금 앞으로 조금 장밋빛이겠는데 미래가 하고는 돈이 들어오면서 일본 경제는 오히려 살살 지금 상반기 때 조금씩 반등하면서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 최대 어찌 보면 앞으로 유럽도 뭐 별거 없으니까요. 미국을 이어서 세계 제2위의 군사 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뭐 전쟁 배상, 뭐 위안부 집어쳐 다 지금 미국이 승인해준 대로 허용해준 대로 암묵적으로 오염수 방류까지 이번에 다 했죠. 예. 그런 일본이 이제 미국이 곧 조만간 결정타 한번 날리자 할 때 그때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끝났는데 유럽은행도 우리도 준비됐습니다.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가져와서 다 같이 경제가 연결돼 있으니까요. 은행권들, 회사채들부터 해서 다 이제 망가뜨리면서 중국도 빵빵 터지게 사방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에 빠졌지만 언제든 여기서 고삐 한번 더 확 당겨가지고 금리 인상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더 세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금리 인하 안 하고 앞으로 사람들 기대와 달리 그런 지금 준비가 ECB도 끝났는데 이 ECB가 또 일본에 대해서 갑자기 남 걱정을 이례적으로 해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일본이 만에 하나 앞으로 야 우리 이제 양적 완화 할 만큼 했다. 우리도 조금 국채 저기 수익률 곡선 왜곡된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일본 정부 부채도 힘드니까 이제는 금리를 저기 조금 조정을 해야겠어 하면서 작년 12월에 갑자기 시범적으로 얼마나 시장이 출렁이나 보자고 시뮬레이션 돌리느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자기 퇴임하기 전에 그 YCC 일드 커브 곡선을 살짝 조정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일본이 앞으로 지금 위에다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항상 지금 금년 초부터 그 주시에서 봐야 블랙스완 중에 하나라고 몇 달째 주장해 오고 있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줄어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돌아가면서 나비 부인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갑자기 유로존 채권 시장에서 일본 자금 엔화가 빠져나가면서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양적 긴축을 자기들도 하려고 하는데 7월부터 유럽이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7월부터 양적 긴축, 즉 채권 시장에서 그 뭡니까 채권 더 이상 안 사주고 재매입 안 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유럽은 7월부터 준비 중이에요. 그 기사를 안 갖고 왔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7월부터 딱 지금 더 쪼일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6월 달에 한번 쉬어가지만 그러면서 일본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일본도 만약에 그렇게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전 세계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 나 일본이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야. 일본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갑자기 그런 말을 흘립니다. 지금 세팅을 지금 하고 있죠. 딱 7월에 맞춰서 유럽도 7월부터 지금 양적 긴축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일본도 보니까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7월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BNP 파리바 저기 유럽에 유럽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투자은행이죠. 얘네가 또 왜 이런 얘기를 여기 때맞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은행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볼 때 7월 달에 가서 YCC 커브를 0.5에서 1%로 상향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22은행이 얘기한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가 역으로 움직이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이 한번 대형 폭탄이 또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지금 우리 공명 형님께서 말만 하면 터뜨릴 스탠바이 할 준비를 바로 어제 연준 파월은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면서 사실상 준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준비 끝냈고요. 준비 끝! 하면서 지금 일본도 지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끝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유럽에서. 딱 7월에 맞춰서 왜 7월에 맞추고 있을까요? 브릭스가 바로 8월달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위안화를 그 지역권 안에서 중기축통화로 대비시키기로 한 때가 예고한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잔치집 가서 똥물 뿌리겠다 이겁니다. 준비됐다 이겁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좀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세팅이 점점 더 완벽하게 손가락 하나만 당기면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도록 저번 1부에서 오늘 2부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은 어제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7월달은 점도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7월 가서는 그때 맞게 라이브하게 앞으로 나오는 그 경제 지표를 보고 라이브하게 결정하는 것이 될 거다 금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예측하지 말고 속단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시장을 달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겨우 7월 한 달간 지금 오늘 벌써 6월 15일인데 7월 다음 달 FOMC가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그 한 달 동안 나오는 경제 지표 한 달치 더 보고 지금 그때 가서 결정할 거라고 썰을 풀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뭔 얘기냐면요. 겨우 한 달짜리 경제 지표를 보고 향후 금리 인상이냐 이대로 동결이냐를 결정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최소 서너 달 아니 적어도 반기 정도는 보고 나서야 진짜로 금리 인상의 지속 효과로 물가가 움직인다 라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연준에서 실제 그동안 꾸준히 자기들이 해온 얘기고요. 최소 뭐 6개월 이상 지켜보겠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다 매번 똑같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한 달치 더 본다고 해도 이미 지금까지 나온 지금 넉 달, 5달 지난 지표들이 있잖아요. 요거 보고 이제 결과는 뭡니까? 잘 잡히는가 했는데 근원 물가 전혀 안 떨어진다는 게 결과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쉬어가겠다. 뭐 상업용 부동산이 터질지 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번 쉬어가겠다. 일시정지 포즈를 하겠다는 건데 7월까지 다음 한 달간의 지표가 정말 뚝뚝 떨어지고 연준 마음에 들게 나온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때 섣불리 7월 달에도 금리를 계속 동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넉 달치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겨우 한 달치 앞으로 한 달치가 조금 마음에 들게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번에도 금리 동결하자 해야겠습니까? 그게 과연 제대로 인플레를 잡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큰 섣부른 실수를 낳게 되는 걸까요? 작년, 재작년 그렇게 내내 인플레 일시적이야 문제없어 하고 끝까지 안 올리다가 나중에 허겁지겁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올린 것처럼 그런 의도된 실수를 하게 될까요? 정말 실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뭐 숨겨진 의도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번 6월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미리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올리고 그 다음부터 쭉 쉬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쉬어간다는 거는 자기들 말로는 이제 은행권에 가해지는 충격과 그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에 더해지는 충격이 겁이 나서 먼저 쉬어간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한다고 하는데 저번 영상에서 일부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이미 시중에는 현재 보이지 않는 50bp의 긴축 효과가 추가적으로 더 작용 중이죠. 즉 시중은행이 대출 축소와 위축으로 인해서 그 상업용 부동산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는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그 효과가 25bp의 효과고 시중에 돈이 안 돌게 만드는 또 부채 한도 협상이 이번에 타결되면서 거기에 맞춰 채워 넣어야 할 국채, 단기 국채들을 막 발행하는 것이 그 단기 국채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시중 유동성이 그만큼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25bp에서 두 개 다 합쳐서 50bp.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지만 사실상은 50bp 올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오늘부터 날 겁니다. 제가 저번부터 얘기한 거죠. 이런 게 나는데 뭐 이런 핑계는 사실 고양이가 생선 생각해 주는 격이잖아요. 즉 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연준의 해명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한번 쉬었다 가면서 미국의 안전도 살피고 재보강할 시간도 벌면서 동시에 중국이 더 폭탄 풍선, 부채 폭탄 풍선을 키우도록 유도하겠다는 유인책 냄새가 쏠쏠 진하게 풍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자기들이 보기에 인플레는 충분히 잘 잡혀가고 있고 괜히 경기 침체를 만들기 전에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추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이 연준의 이 방법이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미 연준이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보겠다 하는 거를 미리 시행해서 실패한 나라들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나라들은 지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인데요. 요 나라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네 나라의 인플레가는 그동안 금리 인상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부터 잘 잡혀가는 것 같대요. 조금 주춤하고 CPI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 거래도 활성화되고 하면서 그래서 괜히 여기서 지금 금리 인상 미리 더 했다가는 경기 침체만 올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겠다 몇 달간 서너 달간 그러면서 사실상 자기들은 금리 동결이고 이대로 잘 되면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고 먼저 2월달 3월달에 먼저 연초에 지금 그렇게 시작한 나라들이 바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입니다. 그때 애들은 그런 핑계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7월부터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6월부터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 볼까요? 예, 일단 캐나다 중앙은행 6월 7일 날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 잡혀요. 전반적으로 경제의 초과 수요가 예상보다 더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인플레 안 잡히고 더 껄떡껄떡 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더 놔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놔뒀는데 계속 안 잡히고 안 떨어지고 있으면 앞으로 자기가 볼 때는 더 오를 것 같다. 지금 잡아야겠다는 거죠. 호주 역시 언제 정됐습니까? 6월 6일 현충일 날 호주 역시 기준금리를 쉬었다가 다시 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우리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연속해서 이런 말까지 했고요. 영국은행 역시 영국 중앙은행도 자기들도 계속 뭐 멈춘 건 아니지만 앞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뉴질랜드 역시 한번 멈췄었지만 다시 또 인플레 여전히 높다.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 올리면서 지금 조금 더 올린 다음에 이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 같다. 이미 실패를 자인하고 이렇게 다 한 나라들이 있단 겁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경기 침체 이번에 2분기 연속으로 여기도 경기 침체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명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설명해 주지. 계속 웃기만 했더니 벌써 몇 번 크게 웃으셨죠? 살해 들릴 것 같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다른 주변 국가들 먼저 금리를 동결했다. 지켜보겠다고 동결했다가 뒤늦게 안 되겠어 하고 다시 또 올리기 시작한 이 나라들의 모습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이미 그 전부터 혈맹으로 포섭한 이 대영 제국의 찌꺼기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얘네들이 모두 다 금리 동결을 접고 다시 금리 인상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유럽 역시도 7월부터 양적 긴축을 하고 경기 침체에 뉴질랜드처럼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미국만이 금리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외화 자본 유출이 일어날까봐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리느라고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진다. 니들 미국 너무 그렇게 땡기지 말고 전 세계 경제를 왜 망치냐고 작년에 막 비난을 받았었죠. 그런 작년 같은 핑계나 질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왜? 지금 미국은 한 박자 쉬어가기로 했고 니네들도 다 쉬어간데 이번에 니들이 미국 상관없이 우리가 못 견디겠다고 니들이 다시 또 앞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잖아. 이제 앞으로는 뭔 일 생겨도 우리 미국 탓은 할 수 없죠. 오히려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그리고 이번에 6월은 미국이 한 번 쉰다고 했잖아요. 사실 쉬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앞으로 이제 물가는 안 떨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아주 오래전부터 걱정했던 사항이죠.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보이고 있잖아요. 뉴질랜드나 유럽에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하반기에 닥쳐와도 그것을 또 작년처럼 우리 미국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 좋아하십니다. 이게 작년 11월부터 갑자기 전술적 변화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중국이나 러시아가 머리를 쓰는 바람에 석 달 늦어졌지만 그래서 예상보다 석 달이 아니라 그 중국의 어떤 전술 변화, 반격, 러시아의 반격 때문에 전쟁을 질질 끌고 또 뭡니까? 라스푸차, 진흙탕 여러 가지 문제, 전 세계 여론의 변화 그런 걸로 예상보다 석 달 늦어지긴 했습니다. 3월 초여야 되는데 지금 6월이 끝나가니까요. 넉 달이 늦어졌네. 근데 그러긴 하지만 결국은 전술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큰 전략적인 흐름은 결국 예상보다 몇 달 더 늦춰지긴 했지만 지금 이제 세팅이 딱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좋아서 또 웃으십니다. 오늘 기네요. 조금 더 해보죠. 번아웃 됐지만 열심히 또. 이 밖에도 또 지금 준비하는 게 뭡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브릭스 안에서 새로운 통화 체제를 빛바래게 할, 퇴색하게 할 중동과 사우디 사이를 중동과 사우디 중국에 붙은 중동과 사우디를 찔러보는 거. 지금 저번 그 사우디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거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게 미국이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밝히지는 않지만 쏙닥쏙닥 가서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뭔 얘기라고 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기사가 살짝 어디에 떴는데
미국에서 바로 전략 비축유를 일부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한테서 샀냐고요? 선물로 그랬을 것 같은데 되게 웃긴 게 어디에서 샀는지 출처를 미국 그 에너지부가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밝히길 거부하면요, 중국이 더 애가 탑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기 사우디 또 저놈들 또 미국한테 살짝 넘어가는 거 아니요? 큰일 나는데. 근데 미국이 뭔 얘기를 했는지 서로 잘 밝히지는 않는데 어쨌든 미국도 사우디한테 살짝 이런 선물을 주는 것 같고요. 전략 비축유로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중동에서 열린, 상하이 지역 거기서 열린 그 중동 지역 회의에서 중국이 사우디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또 막 앵기죠. 야, 너 설마 너 변심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이날 뭐 지금 보니까 13조 원 투자 계약을 또 새로 맺고요. 막 그랬습니다. 사우디도 걱정 마라. 우리 서방 눈치 안 봐. 우리는 뭐 우리 석유를 제일 많이 사주는 중국하고 앞으로 정말 한 몸으로 갈 거야. 양다리 이제 앞으로. 근데 얼마든지 양쪽에서 잘하면서 양쪽에서 이익을 받아서 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또 이 BF단에서 준비한 게 언제든 또 다른 세계의 다른 화약고를 건드려서 뭐 자기들이 모든 이 준비한 세팅이 또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서 그것들이 힘이 약해진다고 해도 다른 제2의 플랜 B, 플랜 C로 가져갈 수 있는 화약고들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코소보 사태. 요새 뉴스에 지금 계속 몇 달간 지금 문제죠. 코소보도 언제든. 예전은 코소보는 한번 이용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코소보하고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90년대 유로화를 한번 지금 중국 밟아놓듯이 밟아놨었고요. 다시 한번 또 요새 여기를 지금 불안해지고 있죠. 굉장히. 코소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다르죠. 중동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리아나 예멘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란이 자꾸 이제 자기네를 압박하니까 못 참고 신형 탄도미사일 얼마 전에 개발했는데 여기다 이제 핵해가지고 이스라엘이나 사우디한테도 상당히 어떤 압박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내포 얘기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영내포 얘기는 너무 길어졌으니까 제가 기사 한 3개 갖고 왔는데 요거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블로그 들어와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이번에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이제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부채한도 협상 끝나고. 그러면 요거를 사줘야 되니까 시중에 돈이 그만큼 유동성이 흡수가 돼서 시장 유동성이 경색이 되는 건데 그 단기 채권을 주로 누가 사주냐? 영내포 시장의 자금이 또 많이 그걸 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미 돈은 영내포 시장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서 채권을 많이 사줄 테니까 단기 채권을 생각만큼 시중의 유동성은 2배로 더 많이 경색되지는 않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또한 이로 인해서 생각만큼 국채 금리가 막 위로 날아가지 않고 영내포에서 제대로 많이 사주니까 실제 지금 요새 보면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하는데 국채 금리가 별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인기 있게 다 내놓는 족족 짝짝 잘 팔리고 있죠. 그거를 이제 영내포 시장에 들어간 돈이 많이 이거를 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지는 뭐 그때그때 봐야 되죠. 너무 이건 변수가 많은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볼 건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영내포 시장이 시중에 단기 자금을 유혹해서 여기다 놓으면 좀이라도 이자가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에 기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금년 2월부터 엄청나게 지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빨아들이고 있고요. 영내포 시장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자칫 금년 하반기에 또 어디선가 뭔 일이 터지면서 금년 여름에 유동성이 경색되는 시중의 채권시장, 회사채 시장이나 국채시장에서 유동성이 경색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요. 그때 유동성이 당장 저기 통장에 저 금고에 돈 꺼내가지고 여기다 좀 이렇게 돌려봐 돈을. 그 돈 어디 갔어? 그거 지금 오버나잇으로 저기 영내포 시장에 맡겨놨는데 이자 준다고 해서 뭐야? 하면서 일이 더 크게 빵빵 터질 수 있는
위험 변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영내포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길어져서 근데 한번 이 몇 가지 기사 내용 제가 이제 기사에서도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색글씨로 밑에다 적어놓죠. 한번 나 영내포 한번 알아보고 싶다면 요것만 한번 슬쩍 읽어도 살짝 개념은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구 정지 작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팅과 점점 더 완벽하고 철저해지는 세팅이 어제 연준 FOMC의 파월 기자회견까지 해서 중국을 쓰러뜨리고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미국만 살 수 있도록 보는 것이 세팅이 지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날아간다 어쩐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대한 전 세계의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가져오면서 미국만 살기 위해서 미국도 한번 자산시장이 폭삭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사실은 마지막 퍼즐이죠. 모두가 강세장 시작이다. 이제 약세장 벗어났다고 모두가 환호하는 그 순간이 사실 아직도 조금 말로만 강세장이라고 하지 여기 들어와서 지금 돈 푼 애들은 아직도 별로 일부만 지금 선동하고 있지 아직도 여기서 그 하방 이제부터는 진짜 숏이 나오고 숏에 거는 그런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말로만 강세장이지 지금 다들 그런 거 같기는 한데 기술적으로 20% 지금 올라갔고 바닥에서 강세장에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자기들도 아무리 AI 선동하고 해도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지금 시장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큰 FOMC와 파월의 어떤 지금 금리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전체 국제 정세의 모습으로 전 세계 경제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또 들을 사람한테 아주 긴 얘기 끊어서 나눠서 들으십시오. 주말에랑 해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